환상의 나라에서. 한국에서 미디어로 접하는 스웨덴은 환상적인 나라다. 아름다운 자연,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 남녀 평등 사상, 풍부한 복지 등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곳이다. 하지만 당연히 환상적인 나라 스웨덴에도 단점은 많다. 그중 하나는 모든 장점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치명적이다. 나는 그 단점을 직접 살아보고 나서야 찾아낼 수 있었다. 이 천국 같은 나라 스웨덴의 치명적인 단점은 아무리 완벽한 곳이라 한들 이곳이 나의 모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곳엔 우리 아빠도 엄마도 그리고 오빠도 없다.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해도 외국인인 나에겐 그저 통계와 숫자에 불과하다. 이방인이라는 건 실로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항상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마음 한편에 늘 시린 빈 공간을 내어둔다. 같은 하늘 아래라는 위안. 지어진 지 100년이 넘은 집에 첫 신혼집을 얻었다. 옛날 건물답게 천장이 높아 창문도 덩달아 높게 나 있다. 이사 들어온 첫날 밤 저녁 종일 이삿짐을 풀고 녹초가 돼 겨우 침대에 누웠다. 아직 전등도 달지 못한 캄캄한 침실에 누워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고 있었다. 조금 낯선 나라에서 완벽하게 낯선 공간에 처음 몸을 놓였다. 몸이 지쳤는데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침대 옆에 창문을 올려다보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다. 내가 누운 자리에서 오리온 별자리가 선명하게 보였다. 작은 별 3개가 나란히 줄지어 있는 모습이 귀엽고 비교적 찾기 쉬워 겨울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습관처럼 찾아보던 별자리다. 한국에서도 보던 별자리가 이 머나먼 타지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같은 하늘이다. 이사를 오고 첫해 겨울은 침대에 누워 별을 보다 잠드는 날들이 많았다. 박물관 신혼집. 우리 집에서 가장 새 것이 있다면 아마 나와 헨케가 아닐까? 집 건물은 물론이고 우리 집에 있는 가구, 소품, 식기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다. 스웨덴 사람들은 오래된 건물을 소중히 생각한다. 반짝반짝 광 나는 새 물건도 기분 좋지만 거쳐온 세월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은 물건들을 보며 상상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지어진 지 100년이 훌쩍 넘은 게다가 오랜 세월 학교였던 건물에 신혼집을 구했다는 말을 하니 친구는 이제 옛 물건을 모으는 걸로는 모자라 박물관에 들어가 살기로 작정한 것이냐고 웃으며 물었다. 집 내부는 개조됐지만 복도와 건물 현관문 등은 100년 전 모습 그대로다.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걸을 때면 혼자 상상하곤 한다. 복도를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아이들의 개구진 모습과 웃음소리, 40년대의 원피스를 입고 한쪽 손에는 교재를 들고 지나가는 선생님들, 칠판에 부딪히는 분필 소리,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억양의 스웨덴어 등등. 그렇게 온갖 상상을 하며 계단과 복도를 지나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치 100년 전에서 현재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온 기분이 든다. 소파에 누워 높디 높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헨케에게 했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한다.
100년 전에 이곳에서 공부하거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100년 후에 저 멀리 한국에서 온 여자가 이 공간에 신혼집을 얻어 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지.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 이곳에 담기겠지. 그걸 못 보고 죽어야 한다니 너무 아쉽다 라고. 행케는 그저 웃는다. 100년 후에 이 집에 살게 될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조차 모르겠지만 지금의 나처럼 만나본 적 없는 우리를 상상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본다. 연결되어 있다. 종종 한국과 스웨덴 사이에 작은 공통점도 없다는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두 나라는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닮은 부분이 정말 없다. 역사적으로도 크게 연결된 부분이 없다. 미지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언제나 받았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차츰 스웨덴에 익숙해져 가고 있을 때쯤 우연히 빈티지 가게에 들렀다. 티크나무 소재로 만들어진 오래된 그릇을 구경하는 나에게 주인 아저씨는 그 그릇이 어디에서 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나무라면 당연히 스웨덴이나 북유럽 어딘가에서 구한 것이겠죠? 라고 대답했더니 아저씨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나무는 한국에서 온 나무야. 단 하나의 공통점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내 손에 들린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빈티지 제품의 원재료가 내 고국에서 온 것이라고. 아저씨는 들뜬 얼굴로 설명했다. 옛날 한국에는 티크 나무가 많아서 해외로 자주 수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주 수출국인 미국으로 더 이상 나무를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침 그 무렵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티크 나무를 사용한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다. 스웨덴 사람들이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자라지 않는 티크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니 한국에 많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북유럽 사람들은 그 나무를 수입해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었고 이것이 북유럽 디자인 열풍의 시초가 된 셈이라고 했다. 이날 티크 소재로 만들어진 작은 그릇을 사들고 집으로 오는데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드디어 연결고리 하나를 찾았다. 범불비 장례식. 외출을 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발밑에 새까만 작은 털 뭉치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잔뜩 웅크린 채 죽어있는 범불비다. 스웨덴의 5월은 잔혹하다. 봄꽃이 만발했는데 또 눈이 내린다. 길을 걷다 보면 날씨에 얄궂은 장난질에 얼어 죽은 범블비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내가 따뜻한 집에 머물며 겨울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동안 그랬을 것이다. 내가 그랬듯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이다. 범블비도 춥고 어두운 겨울을 이겨냈을 텐데 결국 나만 봄을 맞이한다. 온몸을 덮은 보송보송한 털 때문에 곤충보다는 아주 작은 동물 같다. 웅크려 죽어있는 모습이 더 가엾게 느껴진다. 예쁜 봄꽃으로 작은 관을 장식해서 집 앞 화단에 묻어주었다. 처음으로 치른 범블비 장례식이다. 스웨덴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도통 입에 익지 않는 표현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응 맞아 라고 상대방의 말에 가볍게 동의할 때 헉 하고 짧은 숨을 들이마셔 대답을 대신한다. 즉 바람 소리가 대답인 것이다. 한국에서 온 내가 언뜻 듣기엔 마치 뭔가에 놀랐을 때 숨을 들이키는 소리와 비슷하게 들린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부 지역에서는 숨을 크게 들이키는 소리를 내고 덴마크 쪽에 가까워질수록 입을 작게 오므려 휩 하고 휘파람을 입 밖으로가 아닌 입 안으로 낸다. 마치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듯 바람 소리도 지역마다 다르다. 처음에는 행케가 부모님과 통화하고 헙헙 하는 소리를 내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나 싶어 전화를 끊기 무섭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묻기도 참 여러 번이었다. 햇빛을 잼병에 담아. 스웨덴에서 처음 맞이한 여름은 꽤 충격적이었다. 햇빛이 조금만 비치면 길거리든 공원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훌렁훌렁 옷을 벗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심 민망했더랬다.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굴러다니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동지애를 느낀다. 여름 동안 햇빛을 온몸으로 축적하고 그 힘으로 긴 겨울을 나기 위함이란 걸 지난 4번의 겨울을 나며 알게 되었다. 햇빛을 빈 잼병에 담아 저장해 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햇빛으로 만든 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동지들과 햇빛 아래 누워 그런 공상을 하곤 한다. 마음이 지치는 날.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던 시절 매일 아침 현관에 쪼그려 앉아 신발을 신고 있으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엄마 목소리. 신발끈 꼭꼭 묶으세요 우리 아가씨. 내 신발끈이 잘 묶여졌는지 살펴주던 엄마의 따뜻한 눈빛이 그립다. 가끔은 신발끈 묶는 것마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사랑을 먹고 자랐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늘 바빴다. 그래도 여름이 되면 매일같이 생토마토를 갈아 주스를 만들어 주셨다. 겨우 일어나 세수도 하지 않고 이불 안에서 뒤척거리고 있으면 엄마가 주스를 들이밀었다. 당시에는 참 싫어서 매번 먹기 싫다며 투정을 부렸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나는 그때를 후회한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실걸. 늘 내 건강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하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실걸. 컵도 내가 설거지 할걸. 주말 저녁이면 거실에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엄마가 깎아주는 계절 과일을 새끼 새처럼 받아 먹으며 드라마를 보던 날들이 꿈처럼 느껴진다. 그 시간이 이토록 가슴 미어지게 그리울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과일이 아닌 사랑을 먹고 자랐다는 걸 지구 반대편에서야 깨닫는다. 매년 여름 색색으로 채워지는 과일 코너를 지날 때 혼자 마음이 아프다. 슬그머니 마음이 돌아왔다. 하루 이틀만 지나도 까맣게 잊을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아무 말 없이 냉랭해진 짧은 시간 동안 영영 한국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머리끝까지 오른 화를 삭이기 위해 샤워를 하고 나오니 냉장고 안에 아까는 없던 바나나 쉐이크 한 컵이 멀끔히 놓여있다.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 쉐이크. 한 잔 마시고 나면 늘 기분이 좋아지는 달콤한 바나나 쉐이크. 나와 다툰 사람이 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10분 동안 바나나 쉐이크를 만들어 슬그머니 냉장고에 넣어둔 것이다. 한국으로 영영 돌아갔던 내 마음이 바나나 쉐이크 한 잔에 또 스웨덴으로 영영 돌아왔다. 낙엽처럼 마음이.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마음이 낙엽처럼 가라앉는다. 이럴 땐 엄마가 그립다. 주말이면 더 잘하고
늘 이불을 꾹꾹 눌러주었다. 행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출근하기 전 침실로 들어와 이불을 내 목 끝까지 꾹꾹 눌러 덮어주며 더 잘하고 말해주기 시작했다. 너의 아침, 나의 밤. 헨케는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 조용히 침실 문을 닫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을 챙겨 먹고 내가 일어나면 마실 커피를 끓여 보온병에 담아두고 출근을 한다. 나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부엌에 가서 건조대 위 설거지거리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싱크대 위에 물기를 닦아내고 식탁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한다. 매일 아침 나보다 일찍 일어나는 행케가 깨끗한 부엌에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엘라의 달력. 행케의 조카인 엘라네 집에 놀러 갔다가 냉장고에 붙어있는 생활계획표를 보았다. 얼핏 보면 내가 초등학생 때 만들었던 생활계획표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월요일 승마, 화요일 토끼집 청소, 수요일 토끼 달리기와 허들점프 연습, 목요일 친구 집 방문 등등. 달력을 보고 나자 문득 궁금해져서 엘라에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었다. 꿈에 대해 물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을까 했던 내 기대와는 달리 엘라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다고 한다. 하지만 되고 싶은 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하고 덧붙였다. 잔디밭을 뛰어다니느라 신발을 신은 날보다 맨발인 날이 더 많고 늘 옷에 말이나 토끼, 개의 털을 잔뜩 묻히고 다니는 엘라의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한다. 목욕하고 가렴. 파파의 집에는 앞마당 쪽으로 창이 난 작은 게스트룸이 하나 있다. 게스트룸에서 자고 일어난 이른 아침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다. 찬방 찬방 반복해서 들려오는 물장구 소리. 다시 잠에 들 수가 없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니 맘마가 콘크리트로 만든 새 전용 욕조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며 신나게 목욕 중이다. 목욕을 다 끝낸 작은 새가 날아가면 또 다른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목욕을 한다. 커튼 뒤에서 그 장면을 몰래 지켜보다 날이 밝았다. 여름 허세. 늘 나만 춥다. 겨울에도 춥고 여름에도 춥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덥다고 옷을 벗고 다닌다. 드디어 여름이 왔다며 한껏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난 카디건을 여민다. 헐벗은 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역시 겨울왕국 출신들답게 추위에는 강하고 더위엔 약하구나. 난 언제쯤 이 추운 여름을 덥다고 말해볼 수 있을까 생각했다. 나보다 추운 날씨에 특화된 피부를 가진 그들을 부러워했다. 그러던 며칠 전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다가 보고 말았다. 햇빛 아래 앉아 마음껏 여름을 즐기는 듯한 옆 테이블 사람들의 팔에 돋아있던 닭살과 미묘하게 떨리던 입술을.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쯤이면 지구 반대편 머나먼 호주에서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되어 온다. 상자에는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손글씨가 빼고 간 편지 한 장과
비타민 B와 D,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각종 영양제가 잔뜩 들어있다. 비타민 D는 해가 뜨지 않는 겨울철에 챙겨 먹어야 하는 스웨덴 사람들의 필수 영양제다. 먼 곳에 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매년 내 건강을 생각해 1년 동안 먹을 비타민을 보내온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친구의 자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진다.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작별. 맘마가 뇌암 판정과 함께 1년의 시한부를 선고받았다. 이후로 파파와 맘마의 집은 많은 것이 눈에 띄게 바뀌어 갔다. 맘마의 거동은 점점 불편해졌고 곧 지팡이 의지에 힘겹게 걷게 되었다. 그 다음엔 휠체어에 앉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가정용 환자 침대에 누워 주무시기만 하셨다. 맘마의 모습도 집안의 풍경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갔지만 가족들은 그 모든 변화를 흡수하듯 담담하고 침착했다. 내가 슬퍼하는 기색을 내보이기 조심스러울 정도로. 맘마가 돌아가시기 2달 전 친구가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다. 어느 순간부터 hen케가 보이지 않아 샀다가 게스트룸의 문을 열어보니 hen케는 침대에 엎드려 가만히 누워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조용히 말했다. I have to say goodbye to my mom. 슬퍼하는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슬프지 않은 게 아닌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맘마는 몸이 더 불편해지기 전에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들과 장소, 당신의 관 위에 놓일 곳까지 직접 정하셨다. 집 근처 작은 교회에서 나를 포함한 가족 10명만 모인 조용한 장례식이었다. 관 위에는 맘마가 가장 좋아했던 오렌지색 꽃 한 다발이 놓였다. 지금도 파파는 매주 오렌지색 꽃을 사들고 맘마를 만나러 간다.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서로 뺨을 쓰다듬고 꼭 껴안고 고맙다, 사랑한다, 서로에게 말하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그 시간들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신다고 하신다. 라떼 파파. 스웨덴으로 이주하고 평일 오후에 공원이나 시내로 산책을 나가면 유난히 눈에 띄는 낯선 풍경이 있었다. 앙증맞은 유모차를 끌고 요요히 걸어가는 젊은 아빠들이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아빠 2~3명이 공원에 앉아 수다를 떨고 카페 야외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기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슈퍼에 가면 유모차를 앞뒤로 밀어가며 열심히 야채를 고르는 아빠들도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혼자 감탄했다. 남자 주부가 이렇게 많다니. 이것이 남녀 평등 1위 국가의 위험이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주부가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라떼 빠빠라는 걸 알게 됐다. 육아는 부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등하게 책임지는 일이기에 480일 동안 주어지는 육아휴직 또한 부부가 나누어 써야 한다. 어느 회사를 다니든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렇다 보니 평일 낮에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아빠들이 굉장히 흔한 풍경이었던 것이다. 스웨덴 남자의 레시피. 스웨덴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한쪽 어깨에 부엌 수건을 두르고 능숙한 솜씨로 야채를 써는 남자들이 있는 부엌 풍경도 전혀 특별하지 않다. 스웨덴의 외식값은 상당히 비싸다. 반면 슈퍼에서 사는 식재료는 한국보다 저렴한 수준이라 스웨덴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삼시세끼 요리를 해먹는데 익숙하다. 그러니 자연히 요리 내공도 쌓이는 것이다. 내가 20대 내내 자취를 하며 외식 문화를 섭렵하고 다닐 당시 hen케는 지구 반대편에서 요리 내공을 쌓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우리 집에선
hen케가 요리를 도맡아 한다. 대신 나는 설거지와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피카, 모든 복지의 시작. 스웨덴에 온 이후 내가 가장 많이 듣고 말한 단어는 피카가 아닐까? 스웨덴어로 커피를 의미하는 카피에라는 단어가 뒤집혀져 피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속설에 의하면 아주 오래된 옛날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쉬고 싶을 때 감시하는 감독관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단어를 뒤집어서 말하다가 그게 굳어져 지금의 피카가 되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커피를 마시며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감독관들은 그런 시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스웨덴의 근무 환경과 복지는 이 피카에서 시작된 것이다.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 피카라는 것은 사실 달달한 디저트를 곁들여 좋아하는 커피나 차를 마시며 쉬는 시간을 말한다. 피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몸이 이완되고 잠이 솔솔 쏟아진다. 잠시 긴장을 풀어도 되는 시간, 나를 쉬게 하는 공식적인 시간이다. 이곳 사람들은 하루에 사이사이에 피카를 넣어 생활의 여유를 만들고 일에 능률을 올린다. henke의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4번의 피카를 가진다고 한다. 처음 스웨덴에 왔을 때 파티에 초대받아 갔다가 신기한 풍경과 마주친 기억이 있다. 파티가 무르익자 사람들은 점점 취했고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한참 고조됐을 무렵 집주인이 일어나 피카닥스라고 외치자 모두 일제히 나도 라고 대답했다. 곧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들이 식탁 위로 올라왔다. 그런데 커피를 앞에 두자 술이 잔뜩 취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멀쩡해지는 것이다. 모두 언제 술에 취했었냐는 듯 조용하게 커피를 마셨다. 비워가는 시간은 술자리에서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7살의 구직 광고.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 가로등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보았다. 얼핏 보아도 어린아이가 쓴 듯 크레용으로 삐뚤삐뚤 적힌 손글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땡땡이고 7살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내용, 도서관 책 대신 반납 600원, 강아지 대신 산책 600원, 마당 잡초 뽑기 960원. 땡땡땡땡땡땡땡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7살 아이가 직접 만들어 붙여둔 너무나 깜찍한 구직 광고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henke에게 호들갑을 떨며 얘기했더니 스웨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한다. 많은 아이들이 노동의 가치를 알기 위해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작은 돈을 벌어본다. henke도 어릴 적 똑같은 방법으로 용돈을 모아 사고 싶은 장난감과 자전거를 샀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의 알뜰한 소비 습관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다음날 도서관에 들러 책을 한 권 빌리고 굳이 광고문이 붙어있던 곳을 찾아가 보니 광고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너무 많은 러브콜을 받은 모양이다. 평등과 친절의 기준. 스웨덴은 남녀 평등 사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그 어떤 일도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로 나누지 않는다. 중후한 할아버지가 기상캐스터 일을 하기도 하고 건장한 청년이 나오기도 한다. 항공사 승무원도 마찬가지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자도 할 수 있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자도 할 수 있다. 처음 스웨덴에 왔을 때 이런 분위기가 신기하고 멋지게 느껴졌다. 어학교에서 영상 수업이 있었다. 선생님이 한 여학생에게 천장에 달린 프로젝터의 전원 버튼을 눌러달라고 부탁했다. 손이 닿지 않아 여학생이 의자에 올라가려던 때 키가 큰 남학생이 그녀를 도와주려고 다가왔다. 그러자 선생님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만! 왜 그녀가 의자에 올라가기만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을 내가 마음대로 도와주려는 거지?
순간 나를 포함해 교실에 앉아있던 모든 친구들의 눈빛이 갈 곳을 잃었다. 평등과 친절의 기준도 잠시 길을 잃었다. 한여름 밤의 꿈. 북유럽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미드서머가 다가오면 어린 여자아이들은 들뜬다. 스웨덴에는 미드서머 전날 밤 여름꽃 7가지를 꺾고 베개 밑에 놓고 잠들면 미래의 남편이 꿈에 나온다는 속설이 있다. 그래서 미드서머 하루 전날 저녁 산책을 나가보면 여자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꽃을 꺾어 모으는 귀여운 풍경을 볼 수 있다. 나는 이미 미래의 남편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귀여운 이벤트에 동참할 수는 없었다. 칸타렐 비밀 장소. 가을이 다가오면 스웨덴의 숲은 커다란 냉장고가 된다. 블루베리와 랑곤베리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이 너무도 사랑하는 칸타렐 버섯 수확의 계절. 블루베리를 따다 보면 열매는 없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숲에 사는 사슴과 엘크가 먹고 간 흔적이다. 동물들과 맛있는 블루베리를 함께 나눠 먹는 스웨덴의 가을은 참 귀여운 계절이다. 선명한 노란 빛에 고소한 맛이 나는 칸타렐 버섯은 슈퍼에서 구매하려면 그 값이 꽤 비싸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칸타렐 버섯이 자라는 장소를 발견하면 혼자 비밀로 간직한다. 나에겐 아직 칸타렐 버섯 비밀 장소가 없다. 어디서 따는지 알려주지는 않지만 비밀 장소를 가진 사람들은 매년 가을이면 칸타렐 버섯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나만의 칸타렐 버섯 비밀 장소가 없어도 아쉽지 않다. 새들도 함께 겨울을 난다.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스웨덴 사람들은 경쟁하듯 정원과 베란다에 새 모이집을 설치한다. 나라에서 법으로 지정한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그리해야 한다는 적도 없는데 파파와 이웃들은 슈퍼에서 20kg짜리 새 모이를 사다 나르느라 분주하다. 새들이 추운 겨울 동안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신다. 이곳의 복지는 비단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양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책은 작은 크기의 책인데요. 글밥도 많지 않아요. 그 대신에 저자가 직접 그린 그림과 사진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같이 보면 훨씬 더 풍성한 어떤 감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글의 내용은 또 혹시 직접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